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일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온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제 인생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나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저는 바쁜 직장인들이 오가는 버스 정류장 앞 낡은 천막 아래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겨울 새벽 공기가 아무리 매서워도 삼복더위가 숨을 막아도 하루도 쉴 수 없었죠. 30년 가까이 같이 살던 남편과 갈라선 뒤로 저에게 남은 거라곤 빚더미뿐이었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며 알게 됐는데 사업이랍시고 버려놓은 일에 몰래 제 명의를 가져다 썼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난 사채업자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었죠. 어디 그뿐인가요? 이혼하며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는데 빚쟁이들 때문에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에서도 쫓겨나와야 했어요. 그 긴 사연을 여기서 다 풀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네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제 사정을 알자 하나둘 등을 돌리더군요. 돈 떨어지고 처지가 기울자 곁에 남는 사람이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 힘든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명치 끝이 아립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손 벌리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어요. 제 한 몸 건사 못해 자식 등골이나 빼먹는 어미가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명절에 얼굴이나 한번 비치는 것으로 만족하며 아이들이 도와주려는 것도 일절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못난 어미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행여 좌판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볼까봐 애들 사는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네요. 처음 장사 시작할 때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순대를 어떻게 삶아야 쫄깃한지, 국물은 어떻게 내야 감칠맛이 나는지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혀 배워야 했어요. 산동네 월세방 구석에서 수없이 연습한 끝에 겨우 손님들이 좋아할 맛을 찾아냈죠. 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았지만 내 식구 먹이는 것과 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 노력과 고된 시간을 거쳐 얻은 단골들이라 그런지 저에게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고통이 밀려와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어렵게 잡은 단골을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만들고 피곤해서 잠이 밀려와도 밤늦도록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틴 거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펄펄 끓는 국물에 대어 손등에 흉터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점 하나가 저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절박함이 통한 걸까요?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분들도 생겨났죠.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잠들기 전부터 여기 순대가 생각나서 혼났는데 아직 안 나오셨으면 퇴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혼자 걱정했어요. 그러면 저도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일찍 나오는 보람이 있네. 특별히 순대 많이 줄 테니까 어서 국물부터 한 모금 마셔봐요. 몸이 좀 녹을 거예요. 그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 손님들 덕에 저는 매일 아침이 감사했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노점 하나로 빚 갚으며 입에 풀칠하기 바빴지만 그래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려 무던히도 했었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일한 만큼의 보람만 느낄 수 있다면 족하다고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늦게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홀로 남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들 때도 있었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나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이자를 생각하다 보면 서러움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잠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길가 저편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좀처럼 쉽게 구경하기 힘들 것 같은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노점 가까이에 섰습니다. 차가 어찌나 번쩍이던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흘끔거릴 정도였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에서 웬 낯선 남자 하나가 내려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였죠. 구두도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자세도 꼿꼿하니 허름한 노점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라 저도 모르게 눈길이 한 번 더 갔습니다. 헌데 그 남자가 제 앞에 우뚝 멈춰서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다 살 테니까 문 닫으시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한 제가 남자를 향해 되물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다 사시겠다고 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남은 음식뿐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다 사겠습니다. 냄비, 그릇, 리어카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오늘까지만 하시죠. 그 말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걸 다 사서 뭘 하시려고? 장사하실 분으론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남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자기 할 말만 반복했습니다.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거 저한테 다 넘기시고 장사는 오늘부로 접어주시죠. 남자의 말투는 더없이 정중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한 데가 있어 함부로 거역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 설명도 제대로 없이 장사를 접으라니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쩡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장사를 접으라뇨. 농담이라면 그만둬요. 저는 이거 아니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대체 누구신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갑자기 설명도 없이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지? 혹시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자릿세라도 달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 드라마에서 깡패들이 저렇게 멀쩡히 양복 입고 찾아와서 돈을 뜯어가기도 하던데. 그런 생각이 드니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점 장사라는 게 본래 텃세도 있고 알력도 있는 법이라 안 그래도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거든요. 누가 작정하고 밀어내려고 들면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막을 재간이 없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버텨보자 마음먹고 남자를 향해 야무지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전 여기서 누구한테도 패기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더러 나가라 마라 하시는 겁니까? 일부러 센 척 해봤지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저를 잠시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면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행주를 손에 쥔 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행패라도 부리는 거라면 맞서보기라도 할 텐데 더없이 깍듯한 태도로 나오니 도리어 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기다리라뇨?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 지금 장사를 해야 해요. 곧 퇴근 시간이라 손님들이 몰려올 거라고요. 음식 드실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까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다시 차로 돌아가더니 공손한 자세로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 타고 있는 인물을 모시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를 관둘하던 그 영문모를 제안이 실은 그 남자의 뜻이 아니라 차 안에 앉은 다른 누군가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 안에 앉은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 터였어요. 고급 외제차를 굴리고 사람까지 부리는 양반이 뭐가 아쉬워 저 같은 노점 장소를 찾아왔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몸이 떨려왔어요. 혹시 빚쟁이가 찾아온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역시 이상했어요. 돈 받으려고 찾아온 거라면 저한테 득달같이 달려들거나 거칠게 나왔을 텐데 오히려 너무나 깍듯한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더군요. 그때 차 안에 있던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정장을 입은 사내가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다렸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노점하는 저에게 장사를 접으라고 하는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뜻밖에도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한 노신사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입은 옷이며 풍기는 분위기가 척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절 보더니 눈가가 벌겋게 젖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왜 저러시나 싶어 저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뭐지?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야? 저 같은 노점 장수가 한눈에 보기에도 부유해 보이는 어르신과 무슨 연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레 여쭤보려는 참이었습니다. 헌데 노신사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생각지도 못한 걸 물으셨어요. 혹시 얼마 전에 길에서 헤매던 노인 한 사람 도와주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던 일인데다 그 일과 노신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얼마 전 겪은 일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노점을 지키다 막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길 한복판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서성이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얇은 셔츠 하나만 걸친 채로 한참을 떨고 계셔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어르신이 밤새 그러고 계시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여쭤봤죠.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여쭤도 어르신은 그저 멍한 눈으로 절 바라볼 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저는 이것저것 어르신의 신상에 대해 물었지만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입에서 나오질 않으니 사는 곳을 물은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직감했죠. 아, 이 어르신이 정신을 놓으신 거구나. 그런 일이 있고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낯선 노신사가 나타나 뜬금없이 그날의 일을 물으신 겁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날은 추운데 어르신이 길을 잃고 헤매시기에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나실 것 같았어요. 제 말에 노신사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하지만 노신사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잘못이라니 천만의 말씀요. 그날 길을 잃고 헤매던 노인이 바로 내 하나뿐인 형님입니다.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의 일이 한 장면 한 장면 또렷이 떠올랐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 이름도 사는 곳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게 누가 봐도 치매를 앓고 계신 듯했죠. 저는 차마 그런 어르신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거리를 오래 헤매셨는지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입술도 파리하셨거든요. 그대로 계시면 당장 쓰러지시는 건 시간 문제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눈물을 닦으며 감정을 추스른 노신사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형님이 집을 나가신 뒤로 저희가 안 찾아본 데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국을 다 뒤지다시피 했죠. 그런데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이대로 영영 못 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노신사는 손수건으로 쉼없이 눈물을 닦으며 띄엄띄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 잃은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간 그날, 저는 진료가 끝날 때까지 그 곁을 지켰어요. 제대로 드시지 못해 영양 상태가 안 좋고 탈수 증상이 조금 있는 것 말고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가족을 찾아드려야 하는데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시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가족을 찾을 때까지는 보호시설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헌데 근처 보호시설엔 자리가 부족해 멀리 충청도까지 내려가셔야 한다는 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기운을 제대로 차리신 게 아닌데 낯선 곳까지 가셨다가 혹시나 상태가 안 좋아지시거나 또다시 거리를 헤매지나 않으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간 그 어르신을 집으로 모시고 와 끼니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일을 안 할 순 없어 노점에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근처 파출소에 돌봄을 부탁하고 점심과 저녁 나절에 수시로 찾아가 영양이 될 만한 음식을 챙겨드렸죠. 그러다 밤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곳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르신이 미역국을 한 술 드시더니 정신이 잠깐 드셨는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소. 정말 고마워. 그러고는 또 금세 멍한 얼굴로 돌아가 입을 닫으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안타깝던지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를 오래 앓다 돌아가셔서 그런 모습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나흘을 보낸 끝에 경찰에서 근처 보호시설에 자리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어르신을 경찰서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가족 찾으시길 기도할게요. 절대 다신 추운 날 혼자 밖에 나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당부드리고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무겁더군요. 그 뒤로 궁금한 마음에 종종 어르신의 안부를 물었는데 얼마 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참이었습니다. 한데 예고도 없이 제 눈앞에 나타난 노신사가 그때 집을 잃어버렸던 어르신의 동생이라니 너무나 놀랍더군요. 노신사는 이제 아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에 겨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주머니 덕분에 형님이 저희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다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인데 그게 한 집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르신이 좋은 가족과 사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기도 했죠. 자, 조지정을 모두 들은 저도 활짝 웃으며 노신사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진작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 했는데 형님을 잃어버린 일로 낙담해 나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퇴원하고 바로 여기로 찾아온 겁니다. 그제야 노신사는 잠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헌데 신기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식품회사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평생 식품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라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신 영상도 본 기억이 떠올랐죠. 저같이 길에서 순대나 파는 사람은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분이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노신사의 명함을 받아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서 있는데 어르신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든 꼭 갚고 싶은데 약속하지만 이걸 받아주겠어요. 그런 뒤 회장님이 정장 입은 남자에게 눈짓하자 그 남자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얼핏 봐도 제가 쉽게 만져볼 수 없는 액수가 분명해 보이더군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돈이면 당장 숨통을 조여오는 빚도 갚고 추위에 떨고 더위와 싸워야 하는 고단한 노점 생활도 청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전 그냥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이런 큰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이건 고마움에 대한 내 성의 표시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요. 부탁입니다. 아니요, 회장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르신이 가족을 찾으셔서 온 가족이 기뻐하셨다니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 도리로 한 일에 값을 매겨 돌려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 봉투를 받는다면 제 형편이 한결 나아질 거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고 나면 제가 그 어르신을 도운 순수한 마음마저 빛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장님은 그런 저를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방긋 웃으며 한마디 하셨죠.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군요. 그러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돈을 받지 않겠다면 내 부탁이라도 좀 들어줘요. 네, 부탁이라뇨? 제가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세상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 회장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신다니.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은 저는 좀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놀라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운영을 아주머니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음식 솜씨도 좋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믿음직하시니 우리 직원들 건강을 책임지는 구내식당에 이보다 더 적임자가 없을 것 같네요. 마침 이번에 구내식당을 맡았던 업체가 계약 만료되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뜻밖의 제안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순대나 팔던 사람들어 큰 회사의 식당을 맡아달라니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전 그냥 길에서 장사나 하던 사람인데. 아니요, 별것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을 조금 더 넓은 자리에서 하는 것뿐이죠. 절대로 부담 갖지 말아요. 지금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면식도 없던 노인을 도와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한테 먹일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까지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 큰 회사 식당을 맡으면 직원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회장님 체면만 깎일까봐 그게 걱정되는데. 체면이라니? 직원들이 내 덕에 진심이 담긴 정성 가득한 한 끼를 먹게 될 텐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걱정입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한들 그 책임은 다 내가 지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여전히 망설이는 것 같자 회장님이 다시 한번 목소리에 힘을 주며 설득하셨어요. 그깟 자격증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성과 마음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그런 직원들만 뽑았어요. 자격증 갖춘 조리사들은 다 뽑아줄 테니 아줌마는 총괄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빈말로 던지는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게 눈빛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선뜻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에게 뒤통수 맞고 빚에 쫓기며 살아온 저에게 그런 구원의 손길이 닿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며칠간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내 주제에 이런 엄청난 일에 섣불리 나서도 되는 걸까? 좋은 기회 놓치기 싫어서 무작정 나섰다가 괜히 남들한테 욕먹고 회장님한테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노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버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자리에 앉아도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분명히 잘 해낼 겁니다. 네, 회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더니 노점에서 끝날 줄 알았던 제 인생에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회장님의 형님을 만나 건강하신 모습을 확인하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회사 구내식당에도 첫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길바닥 천막 아래서 종일 동동거리던 제가 널찍한 조리대와 반짝이는 솥단지들이 가득한 그곳에 서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회장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 몇 분과 영양사까지 이미 채용이 된 상태였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직원들 끼니를 챙기는 총괄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정말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새벽 추위에 손을 호호 불 일도 없고 더위에 땀투성이가 될 일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금액을 연봉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돈이면 몇 년 안에 남은 빚도 다 청산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물론 그것 말고도 제가 열심히 고민해 만든 밥을 직원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 기도까지 올리게 됐네요.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꼭 불행이 따라 붙는다더니 행복할 것만 같던 제 앞날에도 슬슬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조카분 한 분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임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며 눈에 가시 취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본척만 척 고개를 획 돌려버리기 일쑤였죠. 처음엔 그저 단순한 텃세인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긴커녕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태도에 날이 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식자재 창고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임원이 불쑥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 휘젓고 다니는 겁니까? 길에서 순대나 팔던 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 식당 만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부탁하셔서. 회장님 하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아주머니 같은 사람한테 이런 자리 덜컥 맡기는 게 어디 정상입니까?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 알아서 처신 잘하세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음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위생이든 뭐든 트집 잡으려고 들면 못 잡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미워하지?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생각하니 괴롭히고 싶은가 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노점 출신이라 더 그런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을 맡은 뒤로 저는 밤잠을 설칠 만큼 부담감을 느끼며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그냥 회장님의 호의를 등에 업고 쉽게 사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속이 상했죠. 그 이모는 그 뒤로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적네, 국이 싱겁네 하며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어떤 날은 멀쩡한 식자재를 두고 위생이 엉망이라 맛이 상한 것 같다며 급식을 중단하라 난리를 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괜히 맞서 싸우다가는 회장님 입장만 곤란해지실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임원은 회사에서 회장님 못지않게 위세를 떨치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거들먹거리기로 치면 회장님 일가보다 더했죠. 회장님이 명문대 나온 그 조카를 총애하셔서 회사 일의 상당 부분을 조카에게 위임하시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직원들도 다들 그 임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사람 눈에는 길에서 순대나 팔던 제가 회장님의 배려랍시고 떡하니 식당을 맡고 있는 꼴이 영 못마땅했던 모양이었어요.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고 제대로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영 눈에 거슬렸겠죠. 한 번은 그 임원이 회장님 앞에서까지 대놓고 절 깎아내린 적도 있습니다. 외삼촌, 아니 회장님, 아무리 은혜를 갚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문제 생겨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알아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지만 조카에게 한없이 부드럽던 회장님도 그 얘기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어요. 그만해라. 내가 다 보고 결정한 일이야. 음식 솜씨면 솜씨, 정성이면 정성,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직원들도 다 만족하고 있잖니. 더 듣고 싶지 않으니 식당 얘긴 그쯤에 둬라. 회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때마다 그 임원의 눈빛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네요. 회사의 실세나 다름없는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밀어내려 든다면 일개 식당 책임자에 불과한 제가 무슨 수로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헌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버티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불쑥 다시 나타나 저를 기겁하게 만들었어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죠. 사업하다 진 빚을 죄다 저에게 떠넘기고 이혼한 채 그림자도 찾을 수 없게 사라졌던 그 인간이 어디서 제 소문을 들었는지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겁니다. 퇴근길에 회사 정문 앞에서 그 사람을 마주친 순간 저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소름이 돋아 혼났습니다. 전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열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듣자니 아주 팔자가 폈다며.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밥순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좋은 자리 꿰찬 거야? 뭐 회장 첩이라도 된 건가? 저는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에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닥쳐. 세상에 다 너 같은 인간 말종만 사는 줄 알아?
회장님이 얼마나 품격 있는 분인데 그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고 싶어? 그러자 전 남편이 잠시 당황한 듯 주춤거리다 이내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야, 자리가 달라지더니 사람이 변했네. 내 눈도 제대로 못 보고 웅얼거리던 여자가 아주 기가 살았구나. 당신이랑 긴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왔는지나 말해. 왜 오긴? 내 마누라 잘 됐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주러 왔지. 우리가 남도 아닌데 찾아오는 게 뭐가 이상해?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당신이랑 내가 당연히 남이지 왜 남이 아니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난 거야? 난 할 말 없으니까 그만 가.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얘기 좀 하자.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어. 목돈을 좀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그 식당에 내 자리 하나만 만들어줘. 당신처럼 높은 자리로. 월급도 많이 받지? 아니 월급이 아니라 그 매출로 계산하는 건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간이 뻔뻔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르게 되더군요.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저는 빚더미를 올라앉게 하고 도망친 사람이 또 돈을 내놓으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한참을 씩씩거리다 단칼에 거절하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이 여편네 봐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랑 이혼해줬으니 네가 이런 대운을 잡았지. 계속 나랑 살았으면 지금까지 집구석에서 소뚜껑 운전밖에 더 했겠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네가 인간이야? 아이 됐어. 당신한테 훈계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그만해. 내 부탁 안 들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섭지도 않아. 설마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뭐 협박이라도 하시게? 뭐로 협박할 건데? 난 당신 때문에 다 잃어봐서 더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자 전 남편이 피식 웃으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협박은 무슨, 그냥 사실대로 알리겠다는 거지. 애들 잘 지내지? 큰애 다니는 회사가 여의도에 있고 작은애 다니는 회사는 평택에 있던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내가 다 알아봤지. 아니 아비가 애들 회사 알고 있는 게 뭐 이상한가? 자식들 못 본 지도 한참 됐는데 회사에나 찾아가서 동네방네 떠들어 제껴야겠다. 아비가 사업망에 이혼하고 길바닥에 나앉아도 한 번을 찾지 않는 자식들. 부모는 굶어 죽든 말든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 살기 바쁜 매정한 폐륜아들이라고 소문내보지 뭐. 애들 얼굴에 먹칠해놔도 네가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 말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넘어가도 이 자식들 얘기만큼은 도저히 흘려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 가뜩이나 못난 부모 만나 고생한 아이들인데 사악한 아비 때문에 손가락질까지 당하게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그게 아비라는 인간이 할 소리야? 당신이 걔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 돈 없어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자기 힘으로 돈 벌어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앞가림하기 시작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 몰라. 쥐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없으면 어디 세상에 나올 수나 있었어. 그럼 응당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 한번 나한테 연락이라도 한 줄 알아? 당신이 부모 대접을 못 받게 해놓고 어디서 애들 탓을 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면 누가 거저 돈을 주냐? 나야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되면 당신이 내 말 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 일이잖아. 애들은 건드리지 마. 절대.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야. 애들 앞날은 다 너한테 달렸어. 돈이든 취직 자리든 둘 중 하나만 내놓으면 되는 일을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아비 모른 척한 자식들이라고 소문나면 승진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제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그 인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약점을 손에 쥐었다고 기고만장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지막 경고라는 듯 말했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못할 짓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고 뭐고 무슨 소용 있어? 며칠 말미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애들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라 이거야. 그러더니 돌아서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터지려는 울음을 꾹 참았어요. 한쪽에서는 회장님 조카가 절 밀어내려 호시탐탐 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 남편이 자식들을 볼모로 저를 옥죄어 오니 사방이 꽉 막힌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모처럼 잡은 행복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 그날 밤 저는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고 또 울어야 했네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절 부르셔서 가보니 방 안에 회장님뿐 아니라 임원 조카까지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긴장으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소파로 다가가다 또 한 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쪽 구석에 제 전남편까지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등장으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보자 회장님의 조카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비웃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주인공이 왔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에 알아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조카의 말에 회장님이 인상을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아까부터 그게 무슨 소리냐? 빙빙 돌리지만 말고 똑바로 말해봐라. 이 여자 처음부터 회장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길에서 회장님 형님을 도와준 것도 다 알고 그런 거라고요. 원래 성격이 포악하고 못된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회장님 형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이 아주머니의 전 남편입니다. 유명한 회장의 가족을 도와줬다고 곧 한몫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 쳤다는 걸 제가 분명히 확인했다고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일부러 도와줬다는 거야? 왜? 얼마 전에 한 여성지에서 회장님 인터뷰하면서 치매에 걸린 형님 돌본다는 기사랑 사진이 나갔었잖아요. 아마 거기서 보고 알았겠죠.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잠자코 듣기만 하던 저는 기가 막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충 상황이 돌아가는 걸 들어보니 회장님의 조카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전 남편과 짜고 무슨 일인가를 꾸민 것 같더라고요. 제가 회장님의 형님을 알아보고 일부러 구해줘 놓고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모두를 속였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배경을 이용하기 위해 그런 거라고 저를 몰아세우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에요. 저는 회장님 형님이 실린 여성지는 본 적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봤으면 알아봤다고 하지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조카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모함? 이렇게 증인이 버젓이 있는데도 잡아댈 겁니까? 회장님 보세요. 제발 저린 사람이 꼭 저렇게 펄쩍 뛰는 법입니다. 저 아주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이제 고생 끝났다고 하는 말 분명히 들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와 전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잘못한 것도 없이 손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제게 회장님의 신뢰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전 정말 버틸 힘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연신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정말.
전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때 회장님의 조카가 눈을 부라리며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아이 시끄럽고 당사자 입으로 직접 들어보면 될 일 아닙니까? 어이, 당신이 사실대로 말해봐요. 당신 전 부인이 처음부터 회장님 재산 노리고 수작 부린 거 맞지? 회장님 신임을 조금만 더 얻으면 크게 한몫 챙겨서 팔자 고치자고 했다며. 어서 말해보라니까? 회장님의 조카가 전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미리 입을 맞춰둔 게 확실했어요.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한들 편먹고 저를 궁지에 몰려는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돈이 급한 전 남편이 회장님의 조카에게 매수당한 게 확실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저를 못마땅히 하는 한 사람과 돈만 받으면 못할 게 없는 인간이 만났으니 서로에게 기회다 싶었겠죠. 조카의 말을 들은 회장님이 뚫어져라 전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전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어떻게 저를 모함할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저는 영영 사기꾼처럼 취급받으며 식당에서 쫓겨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꼭 쥔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고요를 뚫고 한참 만에 입을 열자 놀란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애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귀를 의심하며 전 남편을 바라봤고 회장님의 조카는 사색이 된 얼굴로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한테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이 여자가 돈에 눈이 뒤집히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만 전 남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런 상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았지 남 등쳐먹을 위인이 못 돼요. 회장님 형님을 도운 것도 그냥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저는 대체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저를 그토록 모질게 협박하던 사람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을 들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데 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준 것도 모자라 갑자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우리 애들 엄마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 이제야 복을 받나 봅니다. 사실 저는 이 임원이란 사람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처를 찾아와 돈 달라고 협박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먼저 접근했어요. 제 전처가 회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어요. 그리고 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한때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전 남편을 향해 삿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전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 임원이 저하고 나눴던 대화를 제가 휴대폰에 다 녹음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들려드리죠. 그 말에 회장님의 조카가 그대로 돌처럼 굳어져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회장님 앞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임원이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면서 자랑이라고 떠벌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구내식당 운영권을 자기가 다른 업체에 넘겨주기로 하고 뒷돈을 두둑히 받아 챙겼다더군요.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제 전처한테 식당을 맡기시는 바람에 그 약속이 틀어지게 생겼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회장님의 조카가 왜 그토록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바로 구내식당 경영권을 두고 자기가 받아챙긴 뒷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회장님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임원을 향해 호통치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네가 내 회사 일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벌였단 말이냐? 외삼촌, 그런 게 아니라 전 어떻게든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직원들 건강에 신경 쓰려고 돈 받았다는 건 다 저 인간이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저 인간이 저랑 손잡는 것보다 자기 전철에 꼬드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방향을 바꾼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조카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시는 것 같더군요. 닥쳐라! 당장 이 일을 낱낱이 조사할 테니 그리 알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자숙하고 있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비서를 불러 자기 조카가 식당 운영권을 두고 벌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거 정말 면목이 없네요.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한 내 불찰이군요. 이 일을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전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쫓겨나면 평생 충격 속에 살 뻔했어요. 그 후에도 회장님의 조카는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발뺌하며 펄펄 뛰었어요. 하지만 한 번 돌아선 회장님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전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갑자기 누명을 쓴 것도 한순간에 누명을 벗은 것도 모두 전 남편과 관련이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전 남편의 행동을 온전히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어 조심히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감싸줬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저를 감싸준 게 사실이라고 해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건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그 사람한테 돈까지 받았다면서. 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절 바라보다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얼마 못 살아. 위암이래. 그것도 손 쓸 수 없는 말기라더라.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길래 얼마 전에 검사 받았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 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벌 받은 거지 뭐. 병원에서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아등바등 살아온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당신이랑 애들한테 못할지만 골라서 했지. 그래도 다행이지. 죽기 전에 이거 하나라도 바로잡고 갈 수 있게 됐으니.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한테 당한 거 다 잊고 앞으로 애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아무리 사고를 치고도 뻔뻔하기만 하던 그 사람의 눈가가 붉게 젖어드는 걸 전 그날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뜻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쌤통이라며 고소해야 할 수도 없더군요. 미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가슴이 먹먹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자식 낳고 살던 사람인데 막상 죽음을 앞두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그 미움조차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는 걸 전 그날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던 사람이 자신이 벼랑 끝에 서고 나서야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모질고도 얄궂은 전 남편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뒤 회장님의 지시로 시작된 조사는 머지않아 모든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어요. 회장님의 조카가 회사의 실세라는 사실을 무기삼아 받아챙긴 뒷돈은 물론 오랜 세월 회사 자금까지 야금야금 빼돌려온 횡령 정황이 줄줄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회장님의 형님은 제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시고 여전히 가족의 품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탓으로 저와의 일을 다 기억하시진 못하지만 가끔 병원으로 만나러 가면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를 기억하고 고마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편 외삼촌을 뒷배삼아 사고를 치던 임원 말고도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전 남편이었죠. 저는 자식들과 함께 그 마지막을 지켰어요. 사무치게 원망스럽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전 남편은 뼈만 남은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애들 잘 부탁해. 내가 참 미안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아이도 끝내 용서하지 못하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손을 맞잡은 채 작별 인사를 건넸죠. 그렇게 그 사람은 참회의 눈물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지금도 회사 식당에서 정성껏 밥을 짓고 있습니다. 한때 저를 색안경 끼고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한 한 끼에 고마워하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요.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고 자식들과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만나며 살갑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한하게 길지 않다는 걸 전 남편을 떠나보내며 서로 느끼게 됐거든요. 길바닥에서 끝날 줄로만 알았던 제 인생이 작은 선행 하나로 이렇게 활짝 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부디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된 제 인생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